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키워드인 당신 힙스타인가요? 인데요. 좀 관련해서 영화 좀 한 편도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은 그 한국계 배우죠. 그 존조 주연의 서치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영화 저도 작년에 네.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윈도우스 XP 아니면 이제 매cin토시로 화면으로만 계속 그쵸. 그 이어지는데 참 특이한 영화인 것 같아요. 왜 이 영화를 선정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힙스터, 뭐 힙하다고 할 때 뭔가 좀 젊고 새롭고 신선한 좀 특이한 그런 작품들을 골라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서치라는 작품은 기존의 영화들과는 스타일부터 완전히 다른 그 정말 힙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 줄거리를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존조가 연기하는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밤새 딸 마고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죠. 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등교한 줄 알고 있었던 딸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이 불안해진 아버지 데이빗은 그 결국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네. 이처럼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 가정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이 동네 전체를 큰 혼돈에 빠뜨리게 되는데 급기야 데이빗은 딸을 찾기 위해서 이 딸의 노트북에 남겨진 흔적들로 그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마고의 노트북에서 이제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랐다가 아빠가 노트북을 통해서 딸이 어떤 뭐 예를 들어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나와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아빠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어떤 뭐 플랫폼들, 뭐 SNS, 뭐 자기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아 이게 되게 아빠와 딸의 격차, 그러니까 뭐 예. 디지털 격차, 약간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영화 속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아버지가 그 딸의 그 행방을 수소문해 나가는 과정이 이 컴퓨터를 배워나가는 과정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경찰보다 더 이렇게 수사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대 간의 격차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아니 진짜 영상이 언제 나오지? 계속 그 화면만 보이니까 초반부터 네. 바로 이제 그 뭐 부팅하고 네. 뭐 아무튼 약간 그런 과정 계속 그랬는데 아니 감독이 거기까지 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감독이 이제 구글에서 만든 구글 글래스 홍보 영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작품이 뭐냐면 딸의 출산 소식을 그 인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그 1인칭 시점의 작품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구글 글래스에 대한 광고 영상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작품으로부터 이 작품이 또 이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이 구글 글래스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 보는 그대로 이 작업하는 거, 뭐 네. 수술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니까 되게 유용한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좀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뭔가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렇죠. CCTV 같은 느낌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네. 거부감을 주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한 주에서는 이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네. 그 법안이 뭐 준비되기도 했었고요. 또 한 카페에서는 구글 글래스 착용자는 뭐 입장 금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럴만하네요. 사생활 네. 보호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각도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싶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섬뜩했던 게 뭐냐면 그 컴퓨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의 개인 정보, 누군가도 내 컴퓨터만 확보한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을 좀 약간 경고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그런 거였거든요. 이 작품의 그 PD가 하루는 이제 스카이프로 이 스태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끝났는데 그 업무가 끝난지를 모르고 네. 한 그 직원이 이 컴퓨터 화면 전송 기능을 켜놓은 채로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인터넷 쇼핑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네. 그대로 보여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 이 영화라고 하는 게 훔쳐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화적인 좋은 소재가 되겠다라는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요. 네. 역시나 이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저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도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예전에 한번 회사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뭘 이렇게 해달라고 그 정보팀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네 잠시만요 하더니 원격으로 제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맞아요. 그런 거 원격으로 이걸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그럼 이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 노트북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놀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배우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얘기 나누자면 좀 촬영장 좀 재밌는 비화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화 자체가 좀 특이하니까 배우들이 계속 카메라 렌즈 보면서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정 연기가 쉽지가 않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직접 상대 배우를 대면하고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노트북 모니터와 그 위에 달려있는 고프로라는 네. 장비를 가지고만 계속 연기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 형사랑 이 주인공 데이빗은 3번밖에 만나지 않아요. 처음에 사건 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만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실종된 장소가 발견됐을 때 그 야외에서 한번 만나고 네. 또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3번밖에 안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요. 이제 영화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 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플롯을 보면은 약간 뭐랄까 신파극, 신파 드라마 약간 이런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슷한 뭐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도 좀 많잖아요. 네, 좀 비교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스타일적으로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좀 힙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국판 막장 느낌을 준 요소가 네. 그 중간에 이 자신 동생을 조금 의심하는 네, 맞아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4개의 분할 화면으로 된 그 CCTV를 네. 통해서 네.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순간에 가서는 네. 정말로 이 데이빗에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저놈 저거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런 저도 그랬어요.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작품이 그 스토리텔링적으로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추리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 작품 속에 데이빗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보는 관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과 일치를 하고든요. 네. 네. 같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정인 그렇죠. 것 맞아요. 같아요. 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만큼의 효과를 주는 작품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유일한 작품 같아요. 네. 맞아요. 다시 좀 힙하다는 거에 조금 얘기 나누자면 좀 각자 좀 힙하다고 생각하는 배우나 영화 네. 뭐 있으세요? 엄청 많으시겠지만 좀 대표적으로만 좀 꼽자면 누가 저는 있을까요?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한국 영화의 그 스타일을 전혀 따라가지 않은 거였고 내용도 반전도 되게 새로웠고 되게 재밌었던 영화. 그래서 그게 힙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이 힙하다고 하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이 세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힙하다고 하는 것이 뭐 새롭고 신선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레트로, 그러니까 뉴트로라고 또 부르는 그거하고 조금 연결 지점이 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장국영, 배우 장국영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아비정전에 그 제가 정말 학창 시절에 보고 열광했던 그런 네. 뭐 만보춤 추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처음 보는 젊은 친구들도 저 남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라고 하면서 네네네. 그 빠져들고 장국영을 모르나요? 모르는 게 많죠. 최근에 뭐 대중문화나 이런 데서도 그 장국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롭게 소환되는 것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 네. 근데 그 아비정전에서 만보춤을 추면서 빗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는 이 장국영의 모습은 또 1960년대의 그 엘비스 프레슬리에게서도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와 1990년대와 지금 2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돌면서 그 힙한 것을 좀 공유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해봤게 됐죠. 네. 다니엘 씨는 좀 어떠세요? 뭐 배우나 영화 힙하다고 생각하는 배우나 영화 있으신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영화로는 제가 그 당시에는 매트릭스 매트릭스. 매트릭스 엄청 네. 힙하다고 생각했어서 옷도 그렇고 그냥 네. 그 영화의 방식, 어떤 메시지, 어떤 네, 스토리텔링 상상력. 자체가 네. 정말 그 당시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 당시는 저한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존조라는 배우도 굉장히 힙한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작품 자체가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릴러 영화 중에서는 한국계 그 미국인들만 등장한
또 작품이기도 해서 네. 또 더군다나 존조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뭐 몇 인 뽑을 아, 때 그래요? 예, 뽑히기도 했었고요. 뽑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화이트워싱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화이트워싱이라고 하면 네. 이 백인들이 정말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다 가져가는 것을 이제 화이트워싱이라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적 행위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 존조라는 배우가 또 SNS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화이트워싱을 비판하면서 네. 이 존조라는 배우를 뭐 마시언이라던가 이런 여러 포스터의 얼굴을 전부 존조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아시아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또 SNS상에서 또 그런 힙한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죠. 멋있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은 본인이 난 이때 제일 힙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저는 20대 초반에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홍대 문화를 처음 접했거든요. 네네. 너무 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홍대에서 인디 뮤지션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은 뭐 뒤풀이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인디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팬이고 뭐 예술가고 이런 좀 뭐랄까 그런 게 없어요. 네네. 그래서 뭐 장벽이 없어가지고 그냥 같이 편히 술 마시고 뭐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제 그런 무리에 섞이게 되는 건데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힙한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슴 따뜻한 얘기네요. 아, 그러니까요. 주성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인생 오히려 재미없게 사셨네요. 네, 너무 재미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서치를 보면서도 네. 처음에 그 오프닝 화면이 이 바탕 화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보통 그 요즘에 극장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게 되면 그 실제로 그 극장 스크린에 이 바탕 화면이 뜰 때가 있어요. 아, 그 컴퓨터에. 네. 그래서 왜 시작 안 하고 왜 이게 떠 있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고요. 그러셨구나. 또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컴퓨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구나. 에? 저는 이른바 그 깨톡 같은 경우도 네네. PC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아니 최근에 이렇게 아셨어요? 시대에 지쳐지셨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네. 어떤 사람들은 유독 정말 오타 하나 없이 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구나. 정말 빠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컴퓨터로 아니었던 보냈군요. 거죠. 예. 다니엘 씨는 노트북으로 이거 하세요? 저는 하지 않는데 가능하다는 네.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네. 힙한 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미 따라가으면 힙하지 않은 그냥 뭐 아까 부담 따기 박사님께 거죠. 들은 맞습니다. 이야기. 네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내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책 선물을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벤트도 하네요, 이제. 네. 10년 후 통하는 새로운 공부법. 공부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요거를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퀴즈를 내고 맞추신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얘기 나눈 영화 서치에 관한 문제의 정답을 한이TV@한이.co.kr로 보내주시면 이 한겨레 출판에서 제공하는 공부의 미래를 선착순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벤트 문제는 영화 서치에서 우리 이제 논의했던 서치에서 삼촌이 만들어 주려고 한 음식은 네,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마고의 삼촌이죠. 아까 맞습니다. 나왔던. 자, 사지선다형인데요. 네. 제가 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김치찌개, 2번 김치컵보. 왜 웃으세요? 웃으시면 안 되죠. 아니, 김치 겉보가 뭔지 모르겠어요. 김치컵보 있을 네. 수도 있죠. 네. 자, 3번 김치 콤보. 그리고 4번 김치 건보. 네, 김치 건보. 김치 건보죠. 그리고 네. 4번 김치 펌벅.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치찌개, 네. 김치 컵보, 김치 건보, 그리고 김치 펌벅. 네, 자. 마지막 게 제일 웃기네요. 네, 자 이벤트 시 꼭 답만 보내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꼭 성함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같이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들한테 우리가 네. 그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힙함을 주제로 해서 영화 서치라는 것을 좀 봤는데 이 마고가 굉장히 외로운 시절에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막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소통의 방식일 수 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살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가족처럼 이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만남, 관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